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슈 노가리. 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2부 국감 노가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또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 1부에서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물미영님, 팟돈님, 예. 그리고 새롭게 합류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정책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처음 또 팟캐스트 함께 하시게 됐죠. 공식 녹음으로는. 예. 네, 그렇네요. 예. 지난주에 팀장님의 예고방송 있잖아요. 예, 듣고 참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반응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팀장님의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 예, 중간에 이제 일시정지를 누르셨다고. 예. 아, 그게 뜨거우면은. 퇴출 한번. 예. 너무 좋아서. 예. 항상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또 하는 게 있죠. 우리 팀장님 닉네임은 또 어떤 걸로 하실지 궁금한데 또. 예. 네,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의견을 구해봤는데 그냥 쓰던 거 쓰랍니다. 예. 쓰던 거 쓰는 게 예. 뭘까요? 재미라고 쓰던 거 쓰랍니다. 재미가 2배 해서 재미인가요? 예, 뭐 그거는 노코멘트 하고 넘어가죠. 예.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니까 재미가 2번이면 오히려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재미점인 선생님까지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정감사. 사실 얘기는 많이 듣고 기사도 많이 접하는데 이 국정감사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전가요? 예, 한번. 네. 우리 또 사실 파도님께서는 실제 국회에서도 일하셨던 경험이 있고. 그렇죠, 예전에. 예, 그래서 또 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잘 알지는 못하고 해본 적은 있다 정도인데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거의 꽃이죠. 정책적으로 국회의 기본이 입법도 있지만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로 이제 정부가 어떤 정부 국책 사업을 잘 실행했는지 온갖 자료들을 다 불러와서 이제 정기국회에 지난 다음에 약 30일간 동안 정부를 견제하는 그 국회의 대잔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대단치. 국회 사람들은 국정감사가 거의 피말리는 고통이기도 하죠. 때로는 에피소드들도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입법이나 뭐 정기회 그리고 예산안에서는 크게 이슈가 별로 없는데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노회찬 의원님이 신문지에 누우는 좋은 시연, 아주 좋은 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 기억인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성형기구가 있어요. 그걸 어떤 의원이 보좌진한테 쓰라고 시킨 적이 있는데 그 표정이 꽤 오랫동안 짤방으로 떠돌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군요. 우리 조합원들이 검색해보면 바로 보실 텐데 예. 그리고 예전에 구렁이가 등장한 적도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그래서 정책적으로 자신이 없는 의원실이나 의원들은 쇼맨십으로. 이 국회의 대축제인 국정감사에 언론의 한 줄 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거의 몇 날 며칠 밤을 못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게다가 국민들이 국회 TV나 국회에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여의도에. 그리고 꽤 좋은 양의 정보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조합원들도 국정감사를 오히려 잘 보고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뭐 저도 기억나는 게 소방관 분들 방화복 입고 등장하는 것도 기억이 나고 어떤 모 의원님은 네, 그런 적도 있었죠. 어쨌든 1년간의 국가의 어떤 일한 것을 확인해보는 시간, 그죠? 네. 잘 했는가? 국회 원래 일정이 초에 정부의 사업 보고, 예산안 편성 이런 걸 듣고 그리고 본 정기회를 지나고 대정부 질문. 네, 대정부 질문은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 외에는 기본적으로 임시회, 본회의,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예산안 처리. 12월 2일 날 아마 파행돼서 12월 2일 날 본회의
부의될 것 같아요. 예. 이번 국정감사는 어떻게 뭐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번 국정감사는 뭐랄까 여야가 뒤바뀌고 처음 있는 국정감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징이 있을까 싶은데 뭐 이를테면 뭐 사실 지금의 여당분들은 이전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야성을 아직 숨기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제어가 잘 될지도 궁금하고 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예.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야성이 잘 제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료 요구를 야당보다 여당이 더 많이 하는 의원실도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번 국감의 특징은 뭐 더 잘 아시죠, 모든 분들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평가라기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적폐 그리고 지난 정부의 성과들을 평가하는 시간이라서 오히려 야당 쪽이 국감 파행을 놓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여당은 국감을 하자고 하고 이런 게 포인트고 이슈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이자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 지난 과오를 바로잡거나 혹은 정부가 숨겨왔던 것들이 제보까지 속출하고 있고 그러면서 좋은 자료와 좋은 이슈들이 넘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죠, 사실. 지금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청년 관련된 이슈들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시죠. 예. 예, 첫 번째로 한번 뭐 간단하게 우리 재미재미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네, 먼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 파견 이슈인데요. 이건 이미 몇 달 동안 이슈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뉴스로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그런데 이제 제빵기사로 처음에 이제 제빵 쪽 일을 배우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의 이제 열악한 노동 현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고용 관계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여러 차례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 이슈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제빵기사 5,400여 명을 이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리바게트가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이정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국감장에서 한 번 더 이슈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도 불법 파견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빵기사 사건, 그 이슈에 이어서 추가로 물류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 제빵기사분들이 실제로는 이 파리바게트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이제 파견이 되어 있던 건데, 예. 간단하게 또 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제빵기사들이 이제 서류상으로는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거죠. 이제 검색해보니까 뭐 휴먼 테크원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이제 뭐 고용이 돼 있는,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한 건데, 이제 업무 지시는 이제 본사로부터, 본사에서 뭐 케이크를 언제 놔라. 몇 시 이전에 케이크를 생산을 해라. 진열되어 있는 케이크 사진을 보내라. 뭐 이런 등등등 업무 지시를 카톡으로 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제빵기사가 일하는 곳은 또 가맹점이잖아요. 각각의 파리바게트 그 가게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맹점주들한테 이제 업무 지시를 받을 때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맹점주, 파리바게트 본사, 협력업체 이렇게 사장만 셋인 상황인 거죠. 제빵기사 입장에서. 월급도 3배로 받아야 되는. 예, 그러게요. 지시를 3배 받았어요. 그러게요. 네, 지시를 받은. 예. 어쨌든 근로계약도 협력업체랑 맺고 임금도 협력업체로부터 나오는데 업무 지시는 그 기본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파리바게트와 가맹점에서 나오고 또 이분들이 실제 한 지점에만 있던 게 아니고 그죠? 돌아다니면서 예, 그쵸. 빵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군데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점들에서 이제 일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늘 제빵기사 일은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늘 있는 일이잖아요. 늘 있는 일인데 이게 협력업체를 통해서 고용됐고 그 협력업체와 파리바게트 본사는 이제 업무 협정을 통해서
이제 계약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협력업체가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협력업체가 업무 지시를 주로 한 건가요? 말씀하신 내용 중. 아니죠. 업무 지시는 본사가 본사라고 본사와 파리바게트 본사요? 가맹점주. 인력 파견만 책임진 것이고 협력업체는. 그렇죠. 협력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사용자인 거고 협력업체가 지시할 게 없잖아요, 사실. 네네네. 예, 협력업체가 지시할 게 없고 본사에서 빵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런 뭐 지시를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는 케이크를 언제까지 만들어라, 뭘 더 진열해라 이런 것들. 혹은 가맹점주가 이런 빵을 더 만들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맹점주가 또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협력업체가 지시하는 건 이런 거겠죠. 뭐 너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런 거. 네, 이런 거 협력업체가 하겠죠. 서류상에 그런 거니까. 가맹점주가 뭐라고 하면 이 매장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데나 나서겠네요. 예, 이게 제빵 기사 문제가 상당히 좀 옛날에도 기사화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2013년에 뚜레쥬르, 파리바게트에 이어서 2위 업체죠. 뚜레쥬르에서도 이제 제빵 기사가 이제 가맹점주의 그런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데 이제 가맹점주가 요구를 해서 본사에서 이제 계약 해지를 당한다거나 이동을 당한다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난 적이 있는데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지금 보면 본사 그리고 이제 가맹점주, 뭐 협력업체 이렇게 세 개 주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세 주체들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아까 제가 질문한 게 협력업체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본사한테 지시받은 건지 물어본 이유가 혹은 가맹점주인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협력업체 소속이니까 가맹점주나 파리바게트 책임이 없는 셈으로 운영돼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하고 본사랑 아마 했거나 그리고 또는 뭐 가맹점주가 직접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가맹점주가 그 업체를 모르고 협력업체. 그러니까 본사는 협력업체 여러 협력업체들을 두고 인력시장처럼 돌렸겠죠. 제빵기사라는 뭐 특수 직종을.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좀 약간 세팅이 덜 들어갔다 싶은 게 지금대로라면 본사하고 가맹점주가 업무 지시를 하면 업무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출퇴근을 명령하거나 비품, 자제품의 주인 혹은 내가 어느 사업장에서 일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용자적 지위를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 업계는 아직까지 제빵기사는 특수 업종이라서 그렇지 법적으로 볼 때 세팅이 좀 덜 들어갔다. 예를 들어 작가나 드라마협회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근로자성을 철저히 배제하게 특히 빨간펜 선생님 이런 분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만큼 세팅이 들어가 있거든요. 철저하게. 근데 요 경우에는 뭐 아직 뭐 저도 기사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국감에서나 아니면 환노에서 다뤘을 때 법원 가서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핵심은 근로자성이고 이 근로자성에 입각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어쨌든 파리바게트가 채용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예. 불법 파견으로 판정을 해서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시정명령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5,000명이 넘는 인원을 한 번에 직접 고용을 하라라는 시정명령이 나오니까는 이거 자체가 그냥 파급력이 있는 건데 사실은 보니까 이제 제조업 같은 데서는 이런 불법 파견 이런 판정이 자주 났는데 이제 프랜차이즈업에서 이런 종류의 시정명령이 난 거는 거의 사상 처음이다 보니까는 이게 좀 더 이슈가 되고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보수적인 뭐 국회의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러니까는 파견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정 명령이 났어요. 예, 시정명령이 났습니다. 김영주 장관인가요? 예, 그렇죠. 김영주 장관. 칭찬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예,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요. 예. 노동부랑 그렇게 싸워도 안 되는데. 예. 한 김영주 번에- 장관님, great 한번 드리고요. 예. 슈퍼 great. 자, 어쨌든 어쨌든 이게 프랜차이즈 업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셈인데 사실 가맹점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프랜차이즈 하면은 언뜻 보면은 일하는 곳에 이제 눈에 보이는 사장님은 가맹점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파리바게트랑 이제 파리바게트 보고 이제 직접 고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주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악을 빨리 구분하는 게 문제의 본질에 가는데 빠르더라고요. 선악이요. 주로 누가 피해를 보는가, 그리고 누가 피해를 주고 있는가일 때 굉장히 간단한 해석이 있어요. 대부분 열의 9은 힘센 놈들이 악이더라. 여기서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와 제빵기사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이 문제의 가해자 혹은 원흉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지금은 정확히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 첫 번째로 개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 행태를 제재하겠다라고 일성이 나간 건데 실제 우리나라 IMF 이후에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자들 그 수없이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치킨 업계 이런 것들이 본사 가맹점이란 이름의 또 다른 갑질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제빵이라는 특이한 업계에서 우리가 길 가다가 세 걸음만 걸어도 만날 수 있는 파리바게뜨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터진 것 같고 지금의 시정 명령을 저도 지금 알게 됐는데 전 정말 환영할 만큼 악에 대한 징벌이 뭔가 바로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제빵이라는 것이 이제 파리바게뜨가 이제 어쨌든 빵을 거의 그러니까는 그 가게에서 직접 어쨌든 구워낸다 최종적으로는 요게 이제 그 킬링 포인트였던 그런 거잖아요. 예. 빵집을 프랜차이즈화한 그런 것이 쉽지는 않죠.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팅을 해서 각 프랜차이즈 지점들한테 이렇게 공급한다거나 그럼 이제 거기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 요런 형태라면은 이제 제빵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빵 기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제빵 기사를 그러면은 이제 본사에서 그럼 고용을 해서 그 업무 지시 본사에서 다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점주가 업무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 지시 말고 업무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이게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이제 협력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한 상태였던 거죠. 예. 파리바게뜨가 이제 작년 매출액이 1조 7천억이에요. 예. 1조 7천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다 빼고선 이익이 500억이 넘게 났어요. 빵만 팔아서 1조 이상의 매출이. 예, 워낙 뭐 많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순이익도 500억이 넘게 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 매년 거의 최근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500억, 600억이 계속 순이익이 났는데 그렇게 성장해온 이면에는 이렇게 제빵기사들을 편법으로 고용해온 상황이 계속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도 진출하지 않았나요? 파리바게뜨가? 저도 해외 지점들이 많이 그쵸.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서 이제 원래 확장까지 한다는 파리에 기사가 파리바게뜨가 없었는데 최근에 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최근에 실제로. 파리바게뜨가 성장한 파리크라상 원래 회사 이름은 조금 더 파리크라상인데 고급진 그 빵 예. 파는 데죠, 거기가. 그러니까 파리크라상이 예. 파리바게뜨 그 회사 명이에요, 원래. 기업명은. 예. 또 그런 예, 브랜드도 가게 이름. 있다고 알고 있어서. 예. 예. 파리크라상이 최근에 성장하는 건 또 해외 진출에 그것도 있다라고 기사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파리바게뜨. 우리 포커페이스 님이 또 여기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혹시 보셨을 때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직영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가맹점 아니고 근데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는 직영점인데 저는 협력업체를 껴서 거기서 판매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역시나 협력업체 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그래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기사님들이 저희는 되게 세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빵기사라고 부르는 분은 지하에서 정말 독립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본사에서 나오는 빵 관련돼서는 거기서 이제 독립적으로 일을 거의 하셨던 거고 또 케이크 기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대표가 케이크거든요. 케이크 진짜 맛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평이 좋은데 케이크도 본사에서 나왔던 지침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디자인이나 써야 되는 원료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샌드위치 기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기사님들을 봤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은 동화적이다. 제빵 기사님, 케이크 기사님, 샌드위치 기사님, 약간 쿠키런에 나올 것 같은. 하지만 그 안에는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직영점에서 일을 했었지만 사실 가맹점에서 일을 했었어도 그 파리바게트 대표되는 빵들, 케이크들 그거는 가이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매뉴얼? 뭐 레시피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가맹점에서도 일하시는 기사님들은 본사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잔혹 동화였네요. 예, 진짜 잔혹동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요 관련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요 사장님들, 예, 실제 불러내서 이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발됐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사장님들이라고 하면 파리바게트 본사? 예. 그 본사 회장, 그러니까 SPC 그룹이죠. SPC 그룹 회장하고 그 파리바게트 그 기업의 대표, 그 파리크라상의 대표, 그리고 이제 그 도급업체, 그러니까는 그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한,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고용한 예. 그 도급업체 대표, 요렇게들을 이렇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채택을 요구한 건데, 이제 자유한국당이랑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이거를 반대한 거죠. 예. 환노위 위원장이 누군가요? 위원장은 홍영표 그 민주당 의원이고, 간사가 이제, 예, 간사들, 여야 간사들 협의하에 증인 채택이 이제 그 결정이 되는데, 이게 그 두 당이 반대를 해서, 예, 불발이 났다고, 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반대한 거죠? 왜 반대했는지. 그러게요. 왜 반대했는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한 거예요? 예. 근데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제빵기사 5,400명 이거 법 위반이다라고 고용노동부가 하고 나서, 아, 이게 법이 문제다라고, 예. 파견법을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던, 예. 그런 분이어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을까. 예. 진짜 하태경 의원은 하하하 웃음만 나오게 하네요. 예. 예. 정말. 네, 이거 마치 최저임금 위반이 너무 높으니까, 예,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 올리면 안 된다. 이 논리랑, 그거 같은 예, 논리 똑같죠. 아닙니까? 예. 일단 법을 지키고서는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게요. 어떤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지 예. 진짜 궁금해지네. 뭐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모종의 거대가 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문제 드는데 이 발언은 저희- 진행장님 개인 소견이라는 것을. 예,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예. 아, 근데 좀 너무 열받는 것 같아요. 예. 지금 5,000명 넘게 여기 당사자들은 지금 나의 고용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을 수도 있는데 생계의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말 한마디로 반대해가지고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증인 신청도 안 되고.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시정명령 이행하는 건 맞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 시정명령이? 지금 기사 나는 걸 보면은 이제 예. 파리크라상,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측에서는 이 시정명령을 그 이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과태료를 받을 건지, 과태료도 뭐 몇백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를 뭐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가맹점주, 협력업체, 가맹본부가 참여하는 그 3자 합작사를 뭐 만들어서 고용을 할까 이런 얘기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삼자 합작사. 아, 그럼 거기에 재판기사 당사자들 이야기는 당사자들 얘기는 없죠. 예. 짜증이 나네요. 당사자들의 문제는 역시 제빵기사 노조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노조가 있나요? 제빵기사 노조가? 지금? 지금 그 화학섬유연맹에 예, 소속돼. 소속돼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에 소속돼서 제빵기사 노조가 예, 있는 상태고 예,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관련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도 사실 이게 그 아까 사장님이 3명이니까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장님 3명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고용해 줄게 이거거든요. 4개가 되네요, 그럼. 네, 그렇죠. 뭐 이상한 거죠. 왜? 그렇죠. 오히려 사장이 진짜 어이가 직식하는.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조삼모사 약간 느낌인데요. 내년 국감에서는 또 5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불법 도급인 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도. 예. 지금 법 제가 이건 안 다뤄봐서 모르겠는데 간주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의무가 아니라 간주 규정이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직고용된 건. 지금 시정명령이 떨어진 상태고 법원 해석에 따라서 이미 직원인 걸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전에 일했던 것도 다 소급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미 불법 파견이었으니까 기간제법이 언젠가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기간제가 2년 넘었을 때와 그리고 불법 파견이 인정됐을 때는 아마 간주 규정으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해요. 만약에 그러면 법원까지 가면 완전히 소급해서 직원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행정이 더 빠르니까 예. 시정명령을 지키셔야 될 텐데 또 다른 꼼수를 부리시는 건가 싶네요. 그러게요. 삼자 합작 회사라는 게 되게 의구심이 드는 어떤 그런 건데. 이거 혹시 뭐 좋은 해결 방안이 또 있나요? 뭐 외국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어쨌든 그 본사가 직고용하는 것이 일단은 맞는 상황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 회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5,000명을 한 번에 직고용을 하라는 거는 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본사나 가맹점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제빵 기사들 이 3자가 같이 함께 대화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회적인 대화 체제를 잘 이렇게 프랜차이즈 노사 협의회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예. 이 일종의 약간 장인 길드 같은 느낌인데 5,400명 제빵기사면 굉장히 전문적인 장인으로 잘만 뭉치면 예. 좀 길드처럼 그 움직일 수 있을 것 산업에서 같은데.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그 파리바게뜨라는 상대가 매출만 1조 1년에 어우, 상대가 만만치는 또 않네요. 근데 또 제빵 기사들 그게 이제 또 이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근무하다가 이제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근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프랜차이즈화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걸 다 업무를 다 매뉴얼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SPC 그룹이 제가 알기로는 또 저 베스킨 라빈스, 그다음에 단킨 도나츠, 그다음에 저기 삼립 그죠? 우리 옛날에 띠부띠부실. 아, 삼립. 거기도 여기라고 그래요. 예. 어디요? 뭐라고? 삼립. 띠부띠부실 그 있던 그 포켓몬스터 빵도 여기서 만들었다고요. 스티커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하는 회사거든요. 예.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빵이 어디서 누구의 손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사실 그 따로 팟캐스트 하나 해도 모자라지 않은데 저희가 또 다른 이슈가 또 많이 있으니까 또 이어서 또 다음에 또 시간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예. 네, 그럼 이어서 해볼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방송산업에서의 그 표준 계약서가 미비하다는 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당 이상동 의원이 방송 제작 스태프 계약 실태 조사 보고서를 이제 토대로 이제 국감에서 이제 다룬 결과인데요. 근로계약을 맺은 31.5%가 이제 아예 특별한 계약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받을지 모르고 10명 중 3명이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10명 중 4명은 그러면은 어떤 계약을 했냐 했을 땐 그냥 말로 너 얼마 줄게 무슨 일 해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방송업계 전반의 그 스태프들 900명 가까이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 받고 일할지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합의 없이 그냥 바로 일을 시작했다는 셈인데, 예. 그 얼마 줄지 안 얘기하고 일을 시작하신 경험이나 아니면 혹시 주변에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야 뭐 수십 건 들었죠. 상담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여기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가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도 예. 정확히 회사에 채용된 4대 보험 가입된 것 말고도 가만 보니 이건 종속종 노동이라 그래서 사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동자 같은데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죠. 아까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끼고 한 것 그리고 이 방송 노동자들처럼 하는 일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더 긴 시간 일해야 되고 나오라면 나와야 되는데 프리랜서고 서면 계약
그리고 그 서면 계약조차 없이 일을 한다. 완전히 그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마저 없는 채로 갑오브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악한 형태가 완성된 거죠. 그런 게 이제 계속 우린 참고 있다가 이번 국감에 이렇게 많이 무더기로 나온 거네요. 근데 꼭 방송 산업뿐만이 아니어도 진짜 전 산업에서 네, 맞아요.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최종 면접까지 갔을 때도 얼마 이상 줄 거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얼마 이상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부르면 떨어지고 뭐 적당히 부르면 되고 이러는 건데, 실제로 조합원한테도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자기 최종 면접 돼가지고 출근도 하는데 내가 얼마 받을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직접 물어보기 애매하니까 자기 사수한테 저 근데 죄송한데 처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월급을 받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경험이 있다는 조합원 얘기를 듣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저러고 있구나라는 이야기, 그런 씁쓸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통계를 봐도 전체 임금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6명만 근로계약을 쓴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산업별로 보면 이제 뭐 가령 편의점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하루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근로계약서 제대로 안 쓰는 경우 허다하죠.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 많잖아요. 네. 요즘에. 근데 아직 뭐 우리 회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우리 회사가 성장하지 못해서. 왜 사람을 뽑아? 그 다양한 이유도 이제, 그죠? 같이 성장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같이 성장하려고. 이제 어쨌든 요즘에는 또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 참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오히려 청년 창업 이런 거를 막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되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채용 공고 봤을 때 제일 빡치는 부분이 임금 땡땡 해놓고 회사 내규에 따라 이렇게 해서 내가 회사 내규를 어떻게 알아? 그 회사를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제일 빡치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진짜.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써져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게 이제 크레딧 잡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회사 이름 치면 이제 국민연금 토대로 이제 초봉이 대체로 얼마다 이런 거 추정값 나오고, 예, 이런 것들 이제 요새는 좀 또 정확하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잡플래닛? 예. 거기서 보니까 좋죠. 아주 생생하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쓰는. 이 회사는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들이 자기가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네.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왜 처음부터 공개를 해주면 안 해도 될 것들을. 예. 근데 그걸 왜 몫을 또 일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 탐정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데가 가족 같은 분위기. 채용 공고에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그런 지인의 뭐 소개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좀 가까운 그런 다른 사적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근로계약을 제대로, 그러니까 구두로도 근로조건 제대로 명시 안 한 상태로 일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근로조건 같은 것이 나중에 달라졌는데 이제 말하기 애매한 거죠. 그래도 관계가 있는데 이걸 내가 제기하면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걸 제기하는 것이 이제 뭔가 예민한 사람, 뭔가 까다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산업에서도 이번에 조사 국감에서 이제 다뤄졌던 것이 이제 그런 근로조건이 원래 얘기됐던 것보다도 더 안 좋아진, 예, 돈을 덜 받거나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경우가 55%라고 예,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랑 함께하는 유니콘 레코드 대표님도 그렇게 많은 유니콘 사운드. 유니콘 사운드 대표님도 후원해 주시는 개념 정도잖아요. 아닌가요? 잘라주세요. 제가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알아서 챙겨주겠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면 실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로계약이라는 것 우리의 권리니까 꼭 지켜야 한다. 애매하다 싶으면 노동상담하면 된다. 02735-0262. 예,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어서 이거 방송산업 연관지어서 드라마 네. 산업? 예. 드라마 산업에서 이제 그 4월부터 그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 사건 이제 대책위가 저희 청년 유니온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ENM과는 이제 그 대책위의 요구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난 9월 20일에도 이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 TVN 사건 대책위에서 지난 4월에 이제 진행한 드라마 방송 현장 내 노동 실태와 폭력에 대한 제보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이제 총 106건의 제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함정혜 의원이 이제 환경노동위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 제보센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방송 산업에서의 그런 열악한 그런 노동 실태를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한비 PD 그 유서의 일부도 한번 그 현장에서 직접 읽었고요. 예. 예. 어쨌든 올해 이제 고 이한비 PD 사건이 이제 드러나고 그러면서 카메라 뒤에 수많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이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청년유니온에서도 이제 대책위 활동하면서 요 실태 조사를 한번 진행했잖아요. 그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나왔던 내용이 이제 하루에 평균 드라마 제작 기간에는 하루에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가장 충격적인 것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대책위가 그 CJ ENM과의 그 교섭이 타결되고서는 대책위 차원에서 이제 연구 모임을 꾸리면서 그 연구 모임에서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방송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드라마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토론회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었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방송업계에서 일하시는 당사자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당사자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조명 4년차 F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구두 계약을 한다. 임금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스크립트 8년차 B는 대부분이 다 중간에 나갈 경우 이 작품에 해가 됐을 때 너한테 법정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고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가 다 그래요. 너와 나의 근로기준이 아니라 갑이 무조건 이렇게 했을 때 을은 이렇게 한다. 을은 이렇게 한다. 다 대부분이 그래요. 을이 피해를 준 경우만 상정하고. 촬영 1년차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있다. 제작사랑 계약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던 게 촬영하다 다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돌리는 내용이다.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에 지장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위약금도 얼마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일을 그만둘 수조차 없는 환경이었다. 이런 당사자의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근로계약 하는 것 자체가 모두 근로계약 위반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이분들도 이제 노동자성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분들에게 이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계약을 맺으라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편법을 쓰고 있죠. 그 앞서 3건 다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도급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당연은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일하다가 폭행을 당하면 안 되는 건데, 근로기준법에 너무 당연한 얘기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8조에 폭행의 금지라고 해서 사용자가 폭행을 한 경우는 법도 아주 강하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근로자성마저 부정당하는 거고, 아무 보호장치 없이, 계약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고지하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위약금이나 형태로 사람을 올가놓고 그렇게 이것도 안 되는 아무 장치도 없는 사람들은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고 그냥 외치는 정도의 절규를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번 달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그 고용노동부 그 담당 그 공무원이 이제 나와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 이런 프리랜서들의 이런 근로자성 문제까지 함께 근로감독할 때 고려를 하겠다라는 얘기. 사실상 이런 형태의 이제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로 봐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근로 계약의 문제, 근로자성의 문제도 있지만
설사 계약을 한다 해도 뭐 임금이 뭐 적정치 않거나 아니면 역시나 임금도 주지 아니죠. 않는 것? 예. 계약금이란 형태로 아마 음. 가겠죠. 아, 말씀하신 도급 형태다 보니까. 네. 예,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한번 볼까요? 임금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도 있네요. 임금은 제작사에서 주는 만큼만 받는다. 협상이라는 것도 없다. 드라마의 경우 제작사마다 다르지만 월급에 식비가 포함돼 있다. 밥을 먹을 때도 팀원들끼리 카드 만들어 똑같이 내고 사용했다. 퇴근 시간 늦어질 경우 택시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다. 각자 내는 거고 그렇다. 촬영 1년 차에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촬영 감독이 무슨 장비를 쓰고 싶다고 하면 조수들의 페이를 깎기도 한다. 제작사에는 정해진 돈 안에서 사용하면서 높은 퀄리티를 뽑아야 좋은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조수들에게 좀 깎아야겠다고 말한다. 혹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촬영 7년 차 분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은 고사하고 주는 임금마저도 실은 감독이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각출을 한 셈이죠, 그죠? 이를테면. 근데 임금 수준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있어요. 예. 공휴일에도 촬영 잡히면 일하는 거고 개인 생활을 못 한다고 봐야 한다. 약속 잡았다가 취소하는 게 다반사다. 잡을 수조차 없다. 계약 기간이 묶여 있는 동안 팀에 묶여 있다고 봐야 한다. 촬영 1년 차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였고요. 제가 연봉 4천, 월급으로는 30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근한다고 따로 야근 수당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해보니까 제가 시급 한 5,500원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4,980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PD 3년 차에 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거네요. 1시간에 4,980원. 네,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대부분 드라마 노동자들이 이제 시급으로 일하지 않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해진 금액은 있는데 이제 근로시간은 들쭉날쭉하는 사실상 이제 더 올라가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포괄임금제 이게 뭔가요? 한번 얘기를 잠깐 짚고. 네, 포괄임금제 우리 조합원들 갑자기 이게 설명충처럼 됐네요. 네. 포괄임금제라 함은 이미 야근할 시간들을 연봉 안에 계산해 놓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너는 한 달에 40시간 혹은 매일 2시간씩 야근한다 치자. 그래서 너의 1년 연봉은 3,500만 원이야. 라고 정하고 이미 너의 월급에는 야근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9시에 가도 10시에 가도 주말에 나와도 네 월급은 똑같아 라고 하는 걸 포괄임금제, 우리 용어로는 그 근로자 자유용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사실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자들 어느 산업에서나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IT, 제가 또 전공이 공과대 출신이어가지고 IT에 종사하는 주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근 진짜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연봉, 포괄임금제로 많이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시급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IT 그래픽 디자이너 예, 그리고 디자이너. 건축에 이 건설 시공하시거나 그 건축사분 사무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굉장히 심하죠. 앞서서 포괄임금제 전에 이 도급 형태가 앞서 나왔는데 예. 도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드라마를 맡기는데 대신에 도급을 받은 업체는 그 스텝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채용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도급에 개인 사업자로 작가, 스텝, 조명을 고용하니까 아무런 그 보호가 안 되는 상태로 간 거고 애초에 그 도급 금액은 작았을 거고요. 그리고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앙일보 일면에 이런 게 나왔죠. 야근이 스포츠라 그랬나? 우리 조선일보의 어떤 란에서 월요병 해소 방법 생활 팁으로 월요병이 심할 때는 주말에 잠깐 일하면 좋다. 일요일에 출근하면 일요일에 일요일에 출근하면 출근하면 좋다. 된다. 이런 생활 팁이 있었죠. 우리나라 이제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이게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데 예. 이게 한 번도 진짜 문제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IT 노동자 중에 장시간 근로해서 이렇게 투신하신 분도 계셨죠. 네, 자연히 장시간 노동 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네. 확실히 여기 예. 실태 조사에도 이제 보면 이제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네.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면 1일 평균 20시간 일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쉰다. 그런데 정말 잠만 잔다. 쉬는 날도 약속을 잡을 수가 없다. 피로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루 쉰다고 해도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 씻으면 4, 5시. 잠만 자고 저녁 8시에 일어나 밥 먹고 다음날 촬영 나가고 그 정도. 이게 쉬는 날 일과였다. 가장 길게 일한 때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나고 오후 6시에 모이라고 했다. 그래서 촬영팀 모두 찜질방 가서 단체로 씻고 나왔고 그렇게 40시간 가까이 일했다. 그때는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진다. 커피, 카페인 음료를 계속 먹고 안 그러면 몸이 안 움직이니까. 방송업계 특수성을 감안해서 12시간만 돼도 감사할 것 같다. 이게 촬영차 1년차 분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주 6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한 12시간, 14시간 정도 일한다. 연출 PD가 업무 조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통상적으로 드라마가 시작되면 메인 PD는 주 7일, 하루 15시간 정도 일한다. 막내는 주 7일 하루 18에서 19시간 일하는 게 통상적이다. 라고 이제 조연출 3년차 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최대 50일 일했다. 이동 시간에만 잤다. 이게 조명 6년차 분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 이게 실제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보니까 진짜 심각한데, 저도 이제 요번에 TVN 혼술남녀 이한비 PD 사건 접하면서 처음 듣는 용어인데, 디졸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방송업계 용어인데, 이게 뭔가 보니까, 이게 원래는 방송 기술 용어인 거예요. 한 화면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화면을 등장시키는 거죠. 예. 이를테면 아침 화면이었다가 갑자기 저녁으로 확 건너 뛴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돼 있고, 막 새벽이고, 막, 이게, 예. 마치 내가 눈 한번 깜짝한 사이에 밤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이제 디졸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예. 아니,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근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을 넘어서서 사실 이 5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건지 저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디졸브라는 말이 거의 환각 상태 같은 이라는 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당사자 생생한 증언 같은데요. 예. 보통은 주 하루 1일 8시간, 주 연장까지 더하면 12시간까지 52시간까지 예. 일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도급업체나 아니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 방송 제작사 형태가 거기에 핑계를 더불어서 합법화되고 있는 면이 있고, 일단 그에 앞서서 근로기준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야간 근로라도 적용이 되고, 야간 근로만 해도 여성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영역은 개인의 동의가 없이는 시킬 수도 없거든요. 근데 아예 법망을 피해가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는 제발 예전에 했었던 제발 법이라도 지켜라라는 말, 그리고 예. 법의 보호라도 받자라는 현장에 무시할 수 없는 절규가 국감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때 이제 현장 당사자들 얘기 들었을 때도 어떤 코멘트,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코멘트에 가장 많이 달린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제발 밥 좀 먹고 잠 좀 자자. 그거라도 하자. 진짜 최소한의 어떤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문화업계가 유독 사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번에 우리 3회 때 전원님 나왔잖아요. 전원님도 그때 극장 샤롯데 시어터 거기서 일할 때 네가 이 바닥에서 계속 일하려면은 이 정도 갖고 되냐 열정이,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막 취한시키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님이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이제 노동권에 대해서 서울 고용노동청장 이제 요 국감 자리에서 서울 고용노동청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영돈 서울 고용노동청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예. 방송 제작 현장 노동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노동부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고용노동부 본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울노동청에서 30개 연예 기획사, 제작사, 방송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경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서면 근로계약부터 프리랜서 계약이 정당한지, 근로자성이 절반이라도 있는지 살펴보고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법정 수당까지 살펴볼 텐데 여전히 감독 과정에서 근로작성 여부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그 한계는 한계대로 직시를 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제도 개선 사항대로 건의를 하면서 살펴보겠다. 더불어서 꼭 노동청의 감독만이라기보다는 실태조사를 겸해서 관련 기관하고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이. 이분은 그런 권한이 없으신 건가? 뭐 이행정권 같이 강력하게 꼭 하라, 뭐 시정명령 뭐 이런 거 그런 건 안 되나요? 고용노동청장은 어떤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상황이 이게 법 위반이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 다뤘던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법 위반으로 판정이 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방송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의 허점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 계약을 한다거나 근로 시간이 이제 그런 특례업종으로 묶여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 이제 106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태조사나 이후의 신측 면접들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정부 기관의 그런 근로 감독이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기관장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건 좀 전향적인 건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전향적인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예 부정을 했었는데 이 정도 대답은 당연히 충분히 않지만 태도가 달라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정치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 재벌 기업 자본가들인 것 같아서 거기에 직접 뭐 이렇게 청장 어떤 부서 어떤 정부 부처의 장관도 아니고 청장 정도의 권한으로는 우리나라 마지막 기득권에 대해서 선례를 남길 정도로 지금 있던 모든 관행을 행정기관 하나 정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의 충실한 고백과 토로 정도로 보이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이렇게 막 실제 조사도 하고 근로감독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어쨌든 행정에서 응당해야 될 일이니까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좀 귀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 제가 뭐 하나만 더 보태면 어쨌거나 이게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 국감이라는 소재로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을 돌아본 거잖아요. 국감에서 다뤘던. 예. 지금 계속 노동자성 얘기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이나 사업장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노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도급계약서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노조법으로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뭉칠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본 바대로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을 국감을 통해서 지켜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파리바게트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5,400명에 이르는 제빵사가 일제히 파업을 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노동조합으로서 이제 좀 굳건하게 이제 결합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노조로
또 해결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TVN 사건의 해결에서도 이제 CJ ENM을 비롯해서 여러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현장에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그 대책위가 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덧붙이자면은 이제 그 토론회 때 이제 대책위 연구 모임에서 제기한 해결 방향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근로감독이나 실태조사 같은 건 이미 한다고 한 상태인 거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초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 그리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거라거나 아니면은 유럽처럼 하루 11시간은 휴식을 반드시 취하는 것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최소 휴식시간 보장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얘기. 그리고 방송업계가 자율적으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노동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적용하자. 그리고 방송 제작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해서 이제 노동인권 관련된 평가 기준을 도입해서 반영하자라는 과제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같이 해결되면서 이제 현장에 노조가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청년 유니온 가입하고 청년 노조 시대 시작됐다. 나는 청년 유니온 가입하고 내년 최저임금 7530. 나는 청년 유니온 가입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02-735-0261 네, 이어지는 주제는 뭘까요? 네, 이번엔 청년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제 의료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제 최근 5년간 근골격계 질환, 소화계 질환, 정신건강 관련 질환, 비뇨, 생식계 관련 질환 등에서 이제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20대가 가장 크게 그 증가한 상태다라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청년들이 이제 건강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만 25세 또는 30세부터 이제 생애주기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질환자들이 나타났다. 이거 굉장히 청년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좀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예. 저는 요즘에 부쩍 그 허리도 좀 아팠고요. 예, 그 도수치료 받고 됐었는데 우리 저 운영지원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데 아주 좋은 데 있거든요. 거기 나중에 한번 추천해드리고 또 요즘에는 저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이 좀 아파요. 이상하게. 20대 청년들에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추 질환자나 척추 질환자가 이제 대폭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27% 13%에 이제 우리 DJ 싸님이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거북목 이런 거 있잖아요. 심각하네요. 저희 사무실에 거북목 많은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괜찮으십니까? 아니 재미재유님 당사자잖아요. 손목 맞다. 터널 증후군. 네, 저도 연초에 이제 손목이 아파서 마우스를 바꿨더니 마우스 그 세로로 잡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꿨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다행히. 아이템빨이죠. 네, 템빨이 중요하다라는 네, 교훈이. 그 마우스가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무슨 비행기 조종관처럼 이렇게. 네, 파일럿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파일럿. 쉬게 해줘야지 마우스를 사주고 일을 또 시킨 거예요? 아프다는데. 예. 청년 건강을 위해서 마우스도 좀 이렇게 좋은 걸로 공급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런다고 광고 안 들어오잖아요. 새로 마우스 이거 광고. PPL인가요? 예, 로지텍에서 아주 협찬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주변에 보면 위 있잖아요, 그거. 위험도 그렇고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위궤양. 맞아. 네, 맞아요. 그런 거. 네. 네, 장염 뭐 개비스콘. 이런 거. 네. 쉽고 빠른 네. 개비스콘. 예. 네, 광고가 됐네요. 예. 다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우리부터 정신건강 검진을 해봐야 되고. 최근에 정신건강 이슈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거 제도로 있지 않나요? 이게 40 몇 세부터. 네, 그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40세
예, 이상의 그 피부양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장 안 다녀도 이제 건강검진 받는 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은 이제 나이 상관없이 2년마다 이제 건강검진 받으라고 날라옵니다. 네. 근데 직장 안 다니는데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내고 있으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40세 넘어야 그게 받을 수 있어요? 40세를 넘어야 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이죠, 그게. 복지부에서 하는 거. 예, 그렇죠. 예, 건강보험 공단에서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2년마다 이제 진단 그 받으라고 날라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생애주기 그 건강검진에 청년 세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고 그 직장도 2년 이상 다녀야지 해당이 되겠죠. 2년마다 한 번씩 날라오니까. 일을 해야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예. 야, 역시 또 우리나라의 특징, 조건부 지원 뭐 이런. 첫 해는 안 날라오고 두 번째에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1년만 다니고서 관두면은 이제 받을 일이 없죠. 예. 계속 그러면 1년마다 그러니까 근속 기간이 1년 정도 다니면은 이제 예,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단기 노동만 계속해, 이를테면 뭐 11개월짜리 일하고 한 달 쉬고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계약이 이렇게 갱신이 돼버리면 따로 건강검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 사업주가 바뀌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된 직장이 바뀌면은 이제 예, 해당이 없는 것 같고 네 직장이 계속 같은 곳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면은 예 가능하고. 해당이 되는 예. 좋은 회사의 직원 건강검진 의무화해서 매년 하는 데가 있어요. 데가 있고 그런 데서는 굳이 차등을 안 두고 다 할 텐데 그런 회사는 11개월 단위로 뽑지는 않겠죠. 네. 이래저래 우리한테는 혜택이 많지 않은 제도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강검진 2년마다 1회긴 한데 비사무직종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건법? 보건법 그쪽에 해당돼서 매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안전 관련돼서 게다가 현장 직종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나 이런 네. 네. 2년마다 이거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저도 받아봤어요. 예. 사무직. 예, 저도 받아봤는데, 근데 이게 사실 기본 검사는 특별할 게 없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하고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고 혈액 검사하고 거의 그게 다더라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좀 더 큰 병이 있나 알아보려면은 죄다 옵션이 붙어요. 얼마 내야 되고 얼마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만 받아가지고 내가 병이 있는 게 드러나나 되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내시경 안 했어요? 수면 내시경? 내시경 없었어요, 기본 옵션에. 예. 없어요. 내가 추가 돈을 내야 그게 해당이 돼요. 저 작년에 처음 받았는데 그 의료진을 믿을 수 없어서 수면 내시경 안 하고 눈 뜬 채로 받았거든요. 산채로 지옥을 경험하고 그 심지어 그 전에 무슨 용종 같은 게 발견되면은 예. 발견되자마자 없애는 거에 동의를 하겠냐라고 해서 거기도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발견되면 내가 따로 돈을 내더라도 일단은 믿을 수 없다 의료진을. 그래서 의심을 가득 품은 채로 지옥 같은 몇 분을 견딘 기억이 나네요.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저도. 네, 그러면 청년의 이런 참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사실 제공되고 있는 건 마저도 실은 좋은 어떤 형태의 어떤 사실 건강 검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빈 곳이 참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청년의 건강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만이 아니라 이제 근속기간 2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제 배제되어 있는 이런 청년들이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설령 근속기간이 2년이 넘어도 4대 보험 그 가입률이 다 돼 있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문턱을 낮춰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청년기에 이제 젊으니까는 이제 건강할 것이다라고 막연히 추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일하는 저희 조합원이나 청년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이제 아파서 이제 직장에 얘기를 해도 이제 깨병인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제 윤소아 의원이 제안한 만 25세 또는 30세부터는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해서 이제 특히 청년들이 취약한 그런 근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굉장히 유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사실 건강해야 일도 하는데 청년들의 건강권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이 많이 마련돼서 좀 더 촘촘하게 예,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게 우리한테 약간 배부른 소리 같아서 다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야, 이거 좋긴 좋은데 우리 뭐 이런 것까지 바라나? 막 이런 심정 같아. 앞서 한 얘기에 비해서 건강검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다 내고 있고 지역가입자로도 내는데 그러니까 40세가 안 됐다는 이유. 그러니까. 예. 이때까지 뭐 사지육시 멀쩡한 청년들이 뭐 이랬던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더 아픈 현실이 돼버린 거고. 아마 그 내시경 기본 옵션이셨어요, 그거? 기본 옵션이었어요. 몇 그래요? 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기본 옵션이었고. 이것도 아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까지는 내시경이 기본 옵션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30세부터인가? 그게 아마 기본 옵션이 아니야, 들어갈 30세 텐데. 아니야. 그래요? 경험자께서 아니야 30대 아니야. 그래요? 왜냐면 저는 기본 옵션이 없었거든요. 아니, 나도 없었다니까. 어. 나도 30대야. 그러니까 그 연령이 그렇구나. 오빠 정직원이어서 아마 그게 복리후생으로 뭔가 있었을 거야. 다 똑같긴 했는데. 복리후생. 이 우리나라 어쨌든 그런 복지는 다 기업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기업을 어디에 다니냐에 따라 이제 편차가 너무 근데 나는 큰. 정말 기본 것만 받은 거구나.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 그 회사가 어차피 다 전액 부담하니까 가장 저렴한 업체 선택했느냐 하고 남의 예산으로 하면 비싼 걸 했느냐 이거겠죠. 와, 나는 되게 억울하네. 저는 저 가톨릭 재단에서 일했잖아요. 가톨릭 소모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하 기본 옵션만 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가서 따지고 와. 지금 갔다 지금. 기도를 한 번 더 해야죠. 네, 다음으로 갈까요? 네,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죠. 저희 채용 비리. 예, 역시 국감에서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더 지금 확인된 것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번에 뭐였죠? 90 몇 프로였죠? 예, 94%. 예. 근데 이번엔 전원 청탁 대상자로 나왔네요. 순도 100%. 예. 아주 이렇게까지 예. 됐네요. 예,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90 몇 %인 줄 알았는데 실은 100%였다. 예, 100% 전부 비리 채용자였다. 네. 네, 이번에 그래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 이제 저희 김민수 위원장이 청와대 가서 이제 이것도 또 언급하고 왔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그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 합격 무효까지 이 청탁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민수 위원장이 이제 이런 화답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들 환영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민간한 당사자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민간에서 참여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공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방향을 이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뤄서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그 뒤로 또 밝혀진 게 있죠. 뭐 우리은행도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제 제보를 받아서 폭로한 얘기인데요. 우리은행 내부 문건에 따르면은 우리은행은 좀 사이즈는 좀 작더라고요. 예, 강원랜드는 518명이었지만 우리은행은 이제 10여 명인데요. 예, 이 10여 명이 이제 그런 내부 문건을 보면은 이제 추천자들이 이제 전원 합격했는데 그 추천자들의 이 내용이 이제 가령 뭐 아주 거액을 예치한 자녀이거나 고객의 자녀이거나 국정원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의 자녀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전원 합격한 이런 것들이 이제 명백한 대가성 채용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면모가 없다. 뭐 그렇게 잘 다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도 현재 지금 공적 자금이 좀 투입돼 있죠. 네, 우리은행 대주주가 정부죠. 예. 역시나 공공기관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 기사를 보니까는 뭐 이를테면은 A라는 분의 자녀가 채용되고 얼마 뒤에 그분이 거액의 예금을 예치하고 아니면은 무슨 공사인가 어디에 일하는 분의 자녀가 들어간 뒤에 그 공사에서 또 거액을 예치하고 뭐 이런 정황이 있대요. 그 문건을 보면 되게 웃긴 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월급을 몇 건 이체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는 회계 담당 뭐 이런 거여서 몇천 건의 이제 임금을 자기가
그러니까 이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은행 통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내부 문건에 적혀 있는 거죠. 추천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예. 예금 유치를 그렇게 했다. 이를테면 A 회사의 직원들 월급 예금을 다 이쪽으로 돌린다던가. 네, 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채용 비리는 아니에요. 채용 비리는 아닌데, 예, 채용 비리라기보다는 이제 채용 과정의 이제 불공정 문제인데요.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신 대학을 구별을 해서 지방 하위권 대학은 이제 아예 기타 대학으로 분류해서 아예 서류에서 무조건 사무 분야는 탈락을 시키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드러난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미형님. 네. 지난 2회 때 당사자로 강원랜드를 하도 많이 욕을 해서 오늘 조용히 있었는데 그냥 느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완전히 세습이다. 어떤 형태로든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자녀 채용 청탁이잖아요. 대기업, 공사, 은행, 금감원 이런데 돈으로 자리를 산 거고 그게 어디 정말 이것뿐이겠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니까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지만 사기업에는 권력 구조가 없나요? 거기에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 개입했을 것 같고 파다하겠죠. 파다하고 그냥 씁쓸하네요. 이제 욕하기에도 채용비리는 욕을 하기에도 지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확인은 됐고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이 가셔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채용 무효까지 하는 특단의 조치 정도 있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이행되는지 지켜보는 건 또 우리의 여기서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 역할로 남겠죠. 네. 그래서 화가 나고 씁쓸하지만 지치지 않고 지켜보겠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다시 한번 태영의 부하들 외치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다. 진짜 분노의 매질. 가끔 맞아야만 끝나는 게 우리 그래도 마지막 인류애를 한번. 왜 우리만 인류애를? 왜 우리만? 아까 국회의원들이 동료 간의 도리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청탁한 걸 밝히는 게 우리가 또 같은 국민으로서 이 정도 도리는 안 지키고 싶네요. 이런 잘못을 한 사람들한테. 우리은행은 아주 그냥 그 고객들 대상으로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해줬네요. 아주 청년 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자녀들을 채용해주는 고객 취업 서비스가 해야 될까 이거를? 참 진짜. 예. 근데 사실 대우조선해양 요 문제는 사실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학벌을 중심으로 어쨌든 이제 요 사람들을 걸러내고 요즘에 한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요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좀 얘기해볼 법한 것 같긴 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도 대학 내일 연구소인가 거기서 한번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조사를 한번 했었었죠. 네. 거기서도 이제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블라인드 해야 되는 항목으로 많이 나왔던 게 키랑 몸무게인 거고, 이제 출신 대학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출신 대학에 대한 그런 차별에 대해서도 많이들 체감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블라인드 얘기하니까 우리은행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했다는데.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네요. 그 블라인드라는 게 그거네요. 결과만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 블라인드. 근데 블라인드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면접관들한테 그 채점을 연필로 하게 했대요. 제보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매기고서는 다시 고칠 수 있게 한 거죠. 네, 그렇게 채용 과정에서 점수는 지워서 다시 고칠 수 있지만 그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삶은 다시 고쳐낼 수 없다. 예,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현장 실습생 실습비를 미지급한 일이 있었다는데, 예. 이건 또 어떤 일일까요? 네,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현장 실습 대학생 6만 3천여 명이 실습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라는 국감 자료가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한 해에만 15만 명인데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6만 3천여 명은 실습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일부는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17일 교문위 소속의 박경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 실습에 약 15만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58.8%만이 금전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교문위에 제가 있어 봐서 네. 이게 꽤 오래전부터 지켜보던 자료였는데 네. 제가 아마 조사했을 때 예전에 청년유니온도 같이 했었나요? 맞아, 했었어요. 네, 간호생 실습을 같이 우리가 보도자료 낸 적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거기 매트를 갈고 처방까지 주사로 원래 놓으면 안 된대요. 근데 실습생은 안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보조하게 시키게 하면서 그리고 졸업에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하고 실제 거기서는 견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견습이 아니라 진짜 노동을 하면서 실습이 전혀 없고 그리고 굉장히 또 일은 빡시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까지 시키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여전하고 수치로 드러났네요. 아까 말한 뭐 현장에서 서면계약서 못 쓴 사람은 이제 그나마 사회인이라고 보면 대학생은 그보다 더 약자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마저 서명 구두계약도 못하는 상황으로도 나가기 위해서 졸업장이 필요한 건데 예. 그거 전부터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진짜. 현장 실습이란 이름의 착취였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뭐 임금체불 이렇게 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실습이기 때문에. 아까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예. 도급계약의 계약자로서 을이라면 예. 여기는 계약자도 아니죠. 그냥 예. 인턴도 아니고 예. 실습 학생이죠. 학생한테 일을 시키고 돈은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그 규정상으로는 이게 업무랑 교육의 현장 실습이 아니라 그냥 업무였다, 노동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재작년인가 그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이제 임금체불 우리 겪어보면 이제 그 상담 사례들만 봐도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보면은 현장 실습생 그냥 근로자여도 자기 근로 시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현장 실습생 같은 경우는 자기 업무 내용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같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행정의 어떤 그런 감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실효성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합원 중에도 지금 휴학 중인 대학생분도 계시니까 일하면서 국감자료 아이템 중에 하나 제가 하다가 못했던 게 근로장학생 이슈가 있었어요. 근로장학생들이 학교에서 근로를 하는데 시급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 미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 중에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은 한 학기 등록금 아예 못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그때 정확한 기억이 뚜렷이 나진 않는데 근로장학생으로 하고 그러면 그때 등록금이 면제받으니까 바로 다음 학기인가 복학을 하면 면제가 받는데 한 번 걸러서 그 근로장학금 전체를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만 제공하고 장학금 혜택은 못 받은 상황도 있었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준으로 책정한 것. 그래서 근로장학생이긴 한데 문제지를 제기했다가는 근로장학금 자체가 없어질까봐 그 자료를 구해놓고도 아예 제가 못 뿌렸던 기억이 나네요. 비슷한 사례로 제 친구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행정조교 일을 했었는데 이제 행정조교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사대보험이 고용보험이 이제 안 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지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문제 제기했더니 이제 뭐 행정조교를 그 다음에 안 뽑는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왔다가 어쨌든 뭐 본인은 그래도 좀 뭐 구제를 좀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피곤해하고 교수가 전화 오고 막 이러기도 했지만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좀 안 지켜지고 있다 이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졸업 작품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게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그거 샘플 다 자기 돈으로 내더라고요. 돈 엄청나게 내고 예. 근데 그거 한번 하면 돈을 학교에서 많이 써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대관을 한다거나 뭐 교수들의 뭐 티켓을 파는 쪽으로도 쓰이더라고요. 예, 저도 최근에 그 디자인 전공한 친구의 졸업작품 전시회를 갔는데, 뭐, 무슨 대관료도 그렇지만, 자기 작품, 재료비 이런 거 다 자기가 내고, 예, 따로, 그러니까 등록금과는 별도로, 예, 자기가 내도록 돼 있더라고요. 참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거 진짜. 도대체 미대는 등록금 엄청 비쌀 텐데 그런 건 다 어디서? 그러니까 근데 어디 가고 또 이렇게 네. 미대 시설이 제일 안 좋은 거 아세요? 등록금은 점점 오르는데 미대 건물 같은 경우 보면 제일 낙후돼 있어요. 글쎄 뭐 그게 또 뭐 고전리 빈티지한 뭐 이런 거 어떤- 하는 거지. 그런 깊은 뜻이 그런 취지에서 엔티크한 앤틱을 추구하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만큼은 좋아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현실인 것 같고 참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견습이라는 이름으로 조교라는 이름으로 참 하루빨리 이런 사각지대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년 유니온이 더 분발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렇게 국감 청년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함께 쭉 다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예, 보니까. 만감이 네. 교차하나 본데요, 다들 예. 말을 오늘 하니까. 처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재미재미 씨. 예. 너무 말이 어렵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평가 예. 말고요. 자기 평가 말고요. 제 소감. 뉴스가 참 많은데 이제 청년 유니온이 해야 되는 역할도 많구나라는 거를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포커페이스님은? 처음에는 책을 읽읍시다 해가지고 뭔가 재밌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거운 사실 또 뜯어보면 되게 씁쓸한 화딱지 나는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니온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하나씩 그래도 해소할 수 있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것들 지금 억지로 마음에서 끌어내고 있어요. 아니 마음에서 끌어내고 억지로 포인트는 억지로 할 수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다. 네, 저는 약간 예전에 흑인 노예들한테 그 시절이 좀 갑자기 떠올랐었는데 그 흑인 노예들끼리 가장 말을 못하게 했대요 서로. 아니 그 시절에 사셨어요? 살아봤어? 그 시절에 어떤 상황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때 책에서요? 책을 읽으면서 책이 중요하네요. 아니, 그 당시에 흑인 노예들끼리 가장 못하게 했던 게 지배계급이 서로 말을 못하게 했대요. 근데 오늘 국감 자료를 계속 쭉 오면서 보니까 근로자성 부정당하고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 있으면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조합원이건 친구들 간에. 일을 한다고 치면 근로계약서 쓰면 다행이고 건강검진 받는 거는 먼 나라 얘기였을 거고 그 중에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방송이라서 작가라서 이랬으면 아마 50일 넘게 일하면서 친구랑 술 한잔 못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을까? 마치 흑인 노예들을 길들였던 백인 지배층처럼 지금 어떤 나쁜 기득권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노가리 깔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은 거 아닌가? 라는 게 국감을 통해서 숫자로 입증되니까 그때 제가 살진 않았지만 그 시절에 연상되면서 씁쓸하고 슬프고 이게 주제는 무겁더라도 우리끼리 이런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회가 돼서 여기 모인 분들하고 방송으로 얘기했지만 지역이든 아니면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건 우리끼리 많이 모여서 욕도 많이 하고 씁쓸함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괜찮아 화내도 돼 아니면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감입니다. 예, 저도 오늘 또 같이 얘기해보니까 참, 어쨌든, 1년에 한 번 있지만 이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쨌든, 뭐, 남은 이 국정감사 동안에도, 좀 더 드러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소속들이 좀 드러나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유니온 팟캐스트는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들어주시는 수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연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yunioncast@gmail.com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청년유니온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팟캐스트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유니온은 2017 청년유니온 조합원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공시생도, 구직자도, 비정규직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괜찮은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일을 하면서, 일을 구하면서 고민이 쌓여가는 분들 누구나 청년 유니온과 함께하세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